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다. 우리는 도덕책에서 그리고 정치학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불편하고도 냉정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명제는 이제 완전히 틀렸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평화야말로 돈을 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끊겨버리는 철저한 구독형 서비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부르는 게 값인 최고급 프리미엄 서비스로 말이죠. 우리는 지난 70여 년간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의 안보 서비스를 사실상 무료 체험판 혹은 아주 저렴한 할인 요금으로 이용해왔습니다. 혈맹이라는 단어가 주는 든든함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제공하는 해구산이 마치 공기나 물처럼 당연히 주어지는 공공재라고 착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바뀌었고 바뀐 집주인은 아주 꼼꼼한 계산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려주는 자애로운 형님이 아닙니다. 그는 적잖은 장부를 들이밀며 밀린 요금을 청구하러 온 깐깐한 채권자에 가깝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 요금제가 오르면 화를 내시죠. 넷플릭스 구독료가 몇천 원만 올라도 해지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만약 국가의 생존이 걸린 안보 구독료가 수십조 원 단위로 그것도 예고 없이 인상된다면 어떨까요? 이건 단순히 세금을 더 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당장 내일의 주식시장 주도주가 무엇으로 바뀌는지 결정짓는 거대한 경제적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볼 이야기는 총성 없는 전쟁터에 관한 기록입니다. 2026년 미국이 던진 새로운 안보 청구서, 그 안에 숨겨진 숫자들이 한국 경제의 핏줄을 어떻게 바꾸어 놓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감상의 영역을 넘어 계산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죠. 공짜 점심이 끝난 식탁 위에는 아주 비싼 계산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으니까요. 스토리를 감상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청자님의 응원이 스토리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26년 1월, 워싱턴의 겨울바람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외교가와 금융시장을 진짜로 얼어붙게 만든 건 날씨가 아니라 미 국방부 펜타곤에서 날아온 200쪽 분량의 보고서였습니다. 바로 신국방전략, 약칭 NDS입니다. 보통 국방전략 보고서라고 하면 지루한 군사 용어와 알 수 없는 무기 이름들이 나열된 문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경제를 좀 안다는 사람들은 이 보고서를 읽고 등골이 서늘해졌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작전 계획이 아니라 지난 80년간 세계 경제를 지탱해온 팍스 아메리카나, 즉 미국에 의한 평화시대가 공식적으로 부도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보고서의 핵심은 아주 간명하고 잔인했습니다. 미국의 핵심 이익은 서반구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된다. 여기서 서반구란 북미와 남미, 즉 미국 본토 주변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이제 미국은 자기 집 앞마당 단속과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중국을 견제하는 일 외에는 힘을 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과거 냉전시대나 테러와의 전쟁 때처럼 세계 어디서든 문제가 생기면 미군이 출동해서 해결해주던 세계 경찰 역할, 이제는 폐업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무한한 책임을 지기에는 미국의 지갑 사정이 넉넉지 않고 미국 유권자들의 인내심도 바닥났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건 1969년 닉슨 독트린의 2026년 판이자 훨씬 더 강력한 버전입니다. 당시 닉슨 대통령이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의 손으로라고 말하며 주한미군을 감축했을 때 한국 증시는 폭락하고 강남 땅값은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NDS는 그때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구조적입니다. 미국은 이제 동맹국들에게 가치나 이념 같은 추상적인 명분을 공유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건조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는 비용이 우리가 얻는 이익보다 큰가? 만약 이 질문에 아니오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 동맹은 언제든 조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가 이 보고서 행간마다 숨어 있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 경제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안보라는 공공재가 민영화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가 누려온 지정학적 안정은 사실 미국이라는 거대 보험사가 들어준 무료 보험 덕분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휴전국가인 대한민국에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었던 건 무슨 일이 터지면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할 거라는 믿음, 즉 미국 보증 수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증인이 앞으로는 보증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심사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 선언은 곧장 비용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미국이 발을 뺀 빈자리는 공기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공간을 메워야 하고 그 누군가는 바로 당사자인 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비를 늘리고 전략 자산을 사들이고 징병 제도를 손보는 이 모든 과정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정부 예산이 국방비로 쏠리면 복지나 R&D, 즉 연구개발에 쓸 돈은 줄어듭니다.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깎여 나가는 거죠. 결국 미국의 고립주의 회기는 우리에게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당장 내년도 예산안과 우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뒤흔들 초대형 악재입니다.
2026년 1월의 NDS 발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공짜 점심은 끝났다는 청구서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는 생각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한국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세계 경찰 폐업 선언이 전 세계를 향한 포괄적인 공지사항이었다면 그 직후 한국 정부에 전달된 메시지는 소름 끼칠 정도로 구체적인 개별 통지서였습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비공개 회의석상에서 한국 측에 전달한 워딩은 아주 정중했지만 그 내용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국방력과 경제력을 치켜 세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북한의 재래식 위협 정도는 충분히 혼자서 막아낼 역량이 있다. 칭찬처럼 들리시나요? 천만에요. 이건 이제 북한 탱크가 휴전선을 넘는다고 해서 미군이 즉각적으로 피를 흘려주지는 않겠다는 통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아주 중요한 군사 외교적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decisive but limited입니다. 영어 발음 그대로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이라는 뜻이죠. 미국은 앞으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지원 역할을 이 한 문장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정적이라는 말은 북한이 핵을 쏘거나 전면전을 일으켜 한국의 존망이 위태로울 때는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한적이라는 단서가 붙었죠. 국지전이나 재래식 도발 혹은 애매한 수준의 분쟁에는 미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정보 자산이나 해군, 공군력 정도만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죽을 위기가 아니면 알아서 살아라라는 각자 도생의 명령서인 셈입니다. 이건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안보의 핵심이었던 인계철선, 즉 트리와이어 개념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합니다. 인계철선이란 주한미군이 휴전선 인근에 배치되어 있어 북한이 공격하면 자동적으로 미군이 공격받게 되고 이에 따라 미국이 의회의 승인 없이도 자동 개입하게 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빠지고 미국의 전략이 제한적 지원으로 바뀌면서 이 자동 개입의 신화는 깨졌습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즉각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계산기를 먼저 두드릴 겁니다. 이 전쟁에 개입하는 게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가? 라고 말이죠.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리스크의 재평가를 의미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 시장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지금까지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 리스크를 덮어주는 강력한 방파제였습니다. 하지만 방파제 높이가 낮아진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자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과거에는 재벌 오너의 리스크나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이었다면 2026년부터는 진짜 생존 리스크가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나왔을 때 미국이 도와줄지 말지 고민해야 하는 나라에 공장을 짓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환율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안보 불안은 원화 가치 하락, 즉 환율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원자재를 수입해서 물건을 파는 우리 기업들에게 고환율은 비용 증가이자 수익성 악화의 원흉이죠. 게다가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재검토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신용 등급이 한 단계만 떨어져도 정부와 기업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물어야 할 이자는 수천억 원, 수조 원이 불어납니다. 미국은 아주 냉정하게 너희는 이제 선진국이고 부자나라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속도와 비용입니다. 수십 년간 맞춰온 안보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뜯어고치는 데는 엄청난 충격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가 적힌 채 우리 정부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 청구서에 적힌 숫자가 과연 얼마인지, 그리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경제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계산기를 두드려볼 시간입니다. 미국이 너희 스스로 지켜라 라고 했을 때 한국 정부가 내놓은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부는 즉각 2030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3.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죠. 현재 전 세계 안보의 기준점이라고 불리는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목표가 겨우 GDP의 2%입니다. 그마저도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은 너무 많다며 수십 년간 미뤄오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야 허겁지겁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2배에 가까운 3.5%를 부른 겁니다. 이 정도 비율을 유지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전쟁 중인 러시아나 이스라엘 혹은 당장 전쟁 위협을 느끼는 폴란드 정도밖에 없습니다. 즉, 한국 경제가 사실상 준전시 체제의 재정 구조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경제학에는 건즈 앤 버터, 즉 대포와 버터라는 아주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국가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비인 대포를 늘리면 민생 예산인 버터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아주 냉혹한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설명하는 말이죠.
우리가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늘린다는 건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정된 국가 예산이라는 파이에서 누군가의 몫을 잔인하게 도려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희생양은 누가 될까요? 가장 만만한 건 언제나 미래를 위한 투자, 바로 R&D 예산과 복지 예산입니다. 이미 전조 증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년 예산안을 짤 때 기획재정부는 모든 부처에 지출 구조 조정을 명령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노인 복지 비용, 저출산을 막기 위해 쏟아부어야 할 보육 예산, 그리고 우리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의 생명줄인 국가 연구개발 비용, 이 모든 것들이 안보라는 거대한 블랙홀 앞에서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방비를 1조 원 늘릴 때마다 전국의 국공립 어린이집 수백 개를 지을 돈이 사라지고 유망한 스타트업 수천 곳을 지원할 자금이 증발하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크라우딩 아웃, 즉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정부가 국방부문에 돈을 빨아들이면서 민간 부문의 투자 여력이나 다른 공공 서비스가 밀려나는 현상이죠.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시절 미국이 소련과의 군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국방비를 쏟아붓다가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 이른바 쌍둥이 적자에 시달렸던 악몽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산업체 주식을 사신 분들에게는 23.5%라는 숫자가 대박 호재로 보이겠지만 국가 전체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뼈를 깎아먹는 고육지책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돈이 온전히 우리 경제 안에서만 돌면 그나마 다행인데 상당 부분은 밖으로 줄줄 샌다는 겁니다. 국방비를 늘려서 우리 군인들 월급 주고 우리 기업이 만든 탱크 사면 내수 진작 효과라도 있겠죠. 하지만 미국의 요구는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국방비 증액분 중 상당 부분을 자신들의 물건을 사주는 데 쓰라고 강요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마련한 이 피 같은 예산이 태평양 건너 미국 방산기업들의 실적잔치에 쓰이게 될 운명이라는 겁니다. 국방비 GDP 3.5%가 우리 안방 살림을 쥐어짜는 고통이었다면 이번에 날아온 두 번째 청구서는 우리 지갑을 통째로 털어가는 수준입니다. 한미 안보 협의 과정에서 확정된 이른바 바이 아메리칸 패키지, 그 내역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2016년부터 5년간 미국산 최첨단 무기 구매에 약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 넘는 돈을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주한미군 주둔을 지원하는 비용, 즉 방위비 분담금과 각종 간접 지원 비용을 합쳐 약 33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가 책정되었습니다. 이게 왜 경제적으로 치명타일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는 아주 단순무식합니다. 한국, 너희는 매년 대미 무역 흑자로 수백억 달러를 벌어가지 않느냐. 그 돈으로 우리 무기를 사서 무역 불균형을 맞춰라. 과거 1985년 일본을 무릎 꿇렸던 플라자 합의의 군사 버전이나 다름없습니다. 겉으로는 안보 협력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강제적인 쇼핑 리스트 할당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산 게 아니라 무역 흑자를 낸 만큼 토해내라는 압박에 밀려 사는 형국이죠. 이 250억 달러는 단순한 지출이 아닙니다. 외환 시장에 떨어지는 핵폭탄입니다. 정부와 국방부가 무기 대금을 치르기 위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순간 환율 시장은 요동칩니다. 대규모 달러 유출은 원화 가치 하락을 부채질하고 이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는 장바구니 물가와 주유소 기름값까지 올려버립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미국 무기를 샀는데 그 부작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까지 우리가 뒤집어 쓰는 이중과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더 뼈아픈 건 산업적인 측면입니다. 250억 달러어치 무기를 사오면 우리 국방이 튼튼해질까요? 물론 좋은 무기는 생기겠죠. 하지만 기술 종속, 즉 락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미국산 전투기나 요격 미사일은 한번 들여오면 끝이 아닙니다. 부품 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정비까지 수십 년간 미국 제조사에 목을 매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자체 기술로 무기를 개발하려 해도 미국의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거나 기술 이전을 거절당하기 일쑤입니다. 결국 우리는 막대한 돈을 내고 미국 방산 생태계의 영원한 하청 소비자로 전락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셈입니다. 주한미군 지원비 330억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현금 지원 비중이 작았지만 이제는 미국이 노골적으로 현찰 박치기를 원합니다. 이 돈은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미국 민간 기업들의 수익으로 잡히거나 미군의 전 세계 작전 운용비로 흘러들어갑니다. 한국 땅을 지키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미군의 글로벌 전략을 위한 쌈짓돈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안보라는 명분 아래 막대한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국방비를 늘려 나라 곳간을 비웠고 무기를 사느라 외환 보유고를 헐었습니다. 자, 이렇게 돈을 냈으니 적어도 지휘권은 우리가 가져와야 하지 않을까요? 돈 낸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게 자본주의의 원칙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갑자기 그토록 미루던 전시작전 통제권을 아주 흔쾌히, 아니 짐을 떠넘기듯 우리에게 넘겨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게 과연 자주국방의 승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요?
그 의심스러운 태도 변화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아주 냉혹한 청구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돈을 냈으니 물건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미국이 우리에게 건네준 건 신형 무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치권에서 수십 년간 뜨거운 감자였던 전시작전 통제권, 줄여서 전자권이라는 엄청난 권한을 아주 쿨하게, 아니 의심스러울 정도로 급하게 넘기겠다고 나섰습니다. 2026년 봄, 미 국방부의 핵심 브레인인 엘브리치 콜비 국방차관이 방한했을 때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자주 국방을 위해 전자권을 달라고 하면 미국은 아직 시기상조다,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말리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이 먼저 서류 뭉치를 들이밀며 이제 너희가 가져갈 때가 됐다, 최대한 빨리 가져가라고 등을 떠미는 형국이 된 겁니다. 이 장면을 두고 누군가는 드디어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왔다며 환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냉정한 국제정치의 셈법으로 보면 이건 결코 축배를 들 일이 아닙니다. 이건 권한의 이양이라기보다는 책임의 전가이자 비용의 덤터기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기업 인수합병 시장에서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경영권을 완전히 넘겨줄 때는 보통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회사가 정말 잘 커서 믿을만 하거나, 아니면 그 사업 부문이 리스크가 너무 커서 본사가 손을 떼고 싶을 때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미국의 태도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전자권을 가져온다는 건 단순히 돌격 앞으로를 우리 장군이 외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군이 공짜로 제공하던 어마어마한 정보 자산과 지휘 통제 시스템을 우리 돈으로 깔아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현대전은 총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보로 합니다.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을 포착하는 정찰 위성,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데이터 링크, 그리고 전군을 지휘하는 두뇌에 해당하는 C4I 시스템. 지금까지는 미군의 자산을 빌렸었지만 전자권을 가져오는 순간 이 모든 걸 우리가 직접 구매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엘브리치 콜비 차관이 쓴 저서 거부 전략을 보면 미국의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미국은 더 이상 동맹국을 위해 무한한 희생을 치를 수 없다, 동맹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넘기고 미국은 뒤에서 지원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즉, 전자권 전환 가속화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해주는 게 아니라 한반도 방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 명찰을 우리 목에 걸어주고 미국은 부담 없는 하청업체나 컨설턴트 위치로 빠지겠다는 전략적 포석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순히 무기 몇 개 더 사는 수준이 아닙니다. 미군 사령부가 수행하던 정보 분석, 작전 기획, 병참 지원 시스템을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구축하려면 수백조 원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만약 작전 실패 시 발생하는 모든 정치적 군사적 책임도 오롯이 한국 정부와 한국군이 져야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한반도 지상전의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워지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권한이라는 명분 아래 막대한 청구서를 또 하나 떠안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돈이 아닙니다. 미국이 왜 하필 지금 2026년에 전자권을 털어내려 하는지 그 타이밍을 봐야 합니다. 그들은 한반도라는 작은 우물에서 발을 빼고 훨씬 더 크고 위험한 바다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한미군의 성격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주한미군을 북한을 막기 위해 휴전선을 지키는 군대라고 믿어왔습니다. 인계철선이라는 말처럼 북한군이 내려오면 가장 먼저 미군과 부딪히고, 그래서 미국이 자동 참전하게 되는 구조였죠. 하지만 2026년 현재 주한미군의 총구는 북쪽이 아니라 서쪽, 바로 중국을 향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평택 험프리스 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군산 기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 변화는 명확합니다. 최근 주한미군이 도입하고 있는 전력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대북 방어용 탱크나 대포보다는 장거리 수송기,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그레이 이글 같은 최신형 무인 공격기들이 집중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건 산악 지형인 한반도에서 북한군과 땅 따먹기를 하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바다 건너 멀리 있는 적을 정밀 타격하고 빠르게 병력을 다른 곳으로 실어 나르기 위한 원정군의 무기 체계입니다. 전문 용어로 이를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그럴싸하게 유연성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면 먹튀 가능성 혹은 전장 확대의 위험성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에서 한국은 대북 방어의 최전선이 아니라 중국을 봉쇄하는 제1도련선의 핵심 기지로 재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묶여 있었지만 이제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명분 하에 오산기지의 미 공군이 즉각 대만으로 출격할 수 있습니다. 제주 남방 해역에서 미 해군이 중국 함대를 향해 미사일을 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악몽에 빠집니다. 주한미군 기지가 중국 공격의 발진 기지가 되는 순간 중국은 한국을 적국 혹은 교전 당사국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평택이나 군산이 중국 미사일의 직접적인 타격 목표가 되는 군사적 위험은 차치하더라도 경제적 보복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2017년 사드 보복 기억하시죠?
롯데마트가 문을 닫고 관광객이 끊기고 한류가 금지되었던 그 사태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수출 금지, 히토류 공급 중단, 한국 선박의 중국 영해 통과 거부 같은 전방위적인 봉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무역으로 먹고 살고 미국과 안보로 생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안보 전략이 중국을 겨냥하면서 한국이 미중 갈등의 최전선 총알바지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용으로 쓰겠다고 통보했고, 우리는 전작권을 가져오면서 한반도 방어는 우리가 할 테니 미군은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이세요 라고 묵인해준 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배치의 변화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지정학적 균형점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한국을 볼 때 북한 리스크뿐만 아니라 대만 리스크와 연동된 중국 리스크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대만서 총성이 울리면 한국 증시가 폭락한다는 공식이 2026년부터는 기정사실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국은 한반도 방어의 짐을 덜어내고 중국 견제라는 실속을 챙겼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 우리 머리 위에 둥둥 떠있는 북한의 핵무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워싱턴의 서류 더미 속에서 비핵화라는 단어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한국 뉴스에 대서특필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은 비명이 들릴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익숙했던 소음이 갑자기 뚝 끊기고 섬뜩한 침묵이 흐를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2026년 한반도 외교가에 닥친 공포가 바로 그렇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려왔던 단어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이 미국 공식 문서에서 감쪽같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이번 NDS 보고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즉 CVID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아주 건조하고 사무적인 표현 하나가 들어앉았습니다. 바로 지속적인 위협 관리입니다. 이 단어 하나가 바뀐 게 뭐 그리 대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문서에서 단어의 삭제는 곧 정책의 폐기를 의미합니다. 미국은 이제 북한의 핵을 없애야 할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상수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마치 이란이나 파키스탄처럼 말이죠. 트럼프 행정부의 셈법은 철저히 비즈니스적입니다. 30년 동안 돈 쓰고 협박해도 못 없앤 핵을 왜 굳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없애려 하느냐? 그냥 미국 본토에만 안 날아오게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2026년 워싱턴의 새로운 주류 여론입니다. 여기서 우리 경제를 강타할 최악의 시나리오, 이른바 패싱 코리아가 현실화됩니다.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국을 쏙 뺀 채 북한과 직접 거래를 트는 상황입니다. 거래 조건은 간단합니다. 북한은 미국 뉴욕이나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만 폐기하거나 동결해라. 대신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주고 체제를 보장해주겠다. 이 딜이 성사되는 순간 한국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됩니다. 미국인들은 오늘 밤 발 뻗고 잘 수 있게 되었다며 환호하겠지만 우리는 머리 위에 수십 개의 핵폭탄을 이고 사는 처지가 영구히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경제적 파장입니다. 미국이 북한 제재를 풀어주면 북한에는 중국 자본과 미국 자본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북한안이 개방되는데 정작 당사자인 한국 기업들은 안보 리스크 때문에 배제되거나 주권을 뺏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가장 싫어합니다.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을 통제할 수단이 없고 미국은 북한과 직거래하며 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뗐다. 이 문장이 월가에 퍼지는 순간 한국의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은 치솟을 겁니다. 원화는 안전자산이 아니라 분쟁 지역 통화로 분류되어 가치가 폭락할 것이고 우리 증시는 만성적인 저평가 국면,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즌2가 아니라 아예 코리아 아이솔레이션, 즉 고립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디스카운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이 우리를 버린 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핵을 가진 북한과 대치하는 건 이제 너희 몫이다라고 역할을 분담시켰을 뿐입니다. 우산은 접혔고 비는 내립니다. 우리는 이제 젖지 않기 위해, 아니 살아남기 위해 비싼 수업료를 내고 홀로 서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홀로 서기의 과정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산업적 기회를 잉태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이 제공하던 안보 서비스의 질은 낮아졌는데 부동률은 올랐고 심지어 경쟁업체인 북한과는 따로 뒷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아쉬운 놈이 우물을 판다. 결국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키는 자주국방. 더 나아가 독자적인 억제력을 갖추는 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안보 논리가 아니라 철저한 산업 논리와 투자 논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당장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논의를 공식화하고 한국형 아이언돔의 조기 배치, 그리고 독자적인 정찰 위성망 구축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국방비 GDP 3.5% 시대를 정당화하는 명분이 됩니다. 국민들은 세금이 오르는 건 싫어하지만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니 우리라도 무장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지갑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K방산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K방산이 폴란드나 중동에 무기를 팔아 돈을 버는 수출 효자 종목이었다면 2026년부터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 소비재이자 내수 성장주로 변모합니다. 정부의 국방 예산이 100조 원을 돌파하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이 한화, 카이, LIG 같은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주 잔고로 꽂히게 됩니다. 이것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의 중화학 공업 육성과는 다릅니다. 그때는 맨땅의 헤딩이었지만 지금 우리 방산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능력과 가성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에서 확보한 막대한 자금력과 트랙 레코드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은 거꾸로 미국 해군의 함정 유지 보수 사업을 따내거나 미군이 비싸서 못 만드는 중저가 무기 시장을 장악하는 역설적인 상황도 만들어낼 것입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포트폴리오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과거 남북 경협주나 평화 테마주가 뜨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평화는 이제 낭만이 아니라 비용입니다. 긴장과 갈등이 고조될수록 돈을 버는 기업, 안보 불안이 커질수록 정부의 지원을 받는 섹터가 주도주가 됩니다. 방산은 물론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우주 항공, 인공지능 감시 시스템,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새로운 안보 경제학의 수혜주로 떠오를 겁니다. 재정적으로는 고통스러울 겁니다. 우리는 복지를 줄이고 국방을 늘려야 하는 전시 경제에 준하는 살림살이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산업적으로는 이 위기가 한국의 제조업을 한 단계 더 고도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군사기술인 아파넷에서 시작되었듯 고도화된 국방기술은 결국 민간 우주산업과 로봇산업으로 낙수 효과를 일으킬 테니까요.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2026년 트럼프의 청구서를 받아든 우리는 과연 억울해하기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참에 안보의 외조화를 끝내고 비록 돈은 많이 들지만 누구도 함부로 흔들 수 없는 안보의 직영체제를 갖춰야 할까요? 분명한 건 이제 해구사는 무료 서비스가 아니며 우리는 그 비싼 값을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듯 공짜 평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치르는 과정에서 돈의 흐름을 읽는 자만이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불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